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요에 따른 위험이 중요한 경우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우리 이때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의 위험이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아직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 풀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소유에 대한 우리 그 모든 위험이라든지 이익이 효익이 구매자에게 전부 다 넘어가야지 우리는 수익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한 경우에는 아직 판매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대금이 청구되었으나 재화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아직 돈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안 넘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 드시죠? 우리가 아직 돈도 안 주고 사겠다 해놓고 돈도 안 줬어요. 그럼 아직 내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그래도 재화를 돈 안 받아도 외상으로 넘겨줄 확률이 매우 높다면 그때는 수익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판매 인식할 때에 판매자가 재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재화가 식별되고 구매자에게 인도될 준비가 된다. 그리고 재화 인도 연기에 대해서 구매자의 구체적인 확인이 있다. 왜 늦게 가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대금 지급 조건을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가나다라가 전부 다 충족이 되면 그때는 그냥 우리 장부상의 매출로 써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매출로. 자, 다음 우리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설치나 검사 조건부 판매라는 건 일단 조건부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치하고 그 조건이 되면 우리는 산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 또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시험에서 이 지문이 종종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반품이 가능할 때, 그때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혹은 재화가 인도된 후에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도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반품 못할 때 있죠. 이 사람이 반품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반품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확하게 되었을 때가 수익 인식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65페이지에 위탁 판매라고 적혀 있죠. 자, 위탁 판매는 회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했을 때, 팔았을 때가 우리는 수익을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재고 자산에서 뺄 때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출판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의 구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정액 기준이란 글자 보이시나요? 정액 기준. 이거예요. 만 원짜리 월간지가 있어요. 1년 구독료 12만 원을 다 받았어요. 그럼 받았을 때는 전부 다 선수금으로 처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씩 보내줄 때마다 만 원씩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정기 간행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라는 게 우리는 원칙이에요. 이건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전액을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36개월 할부 3,600만 원짜리 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런 이야기한 거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이야기고,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3,600만 원을 원칙적으로 인도할 때 다 인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자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자는 영업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이자 부분을 빼고 우리 물건 부분만 제품 매출로 하고 이자 부분은 그 이자 수익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이자를 연불 이자라고 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버려요. 그래서 과세 부가가치세법 공부하셨던 거하고 수익 인식하고 헷갈린다라는 걸 알고 수익 인식 문제를 한 번씩 내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리고 판매 가격이 현재 가치로 수치할 경우에는 할부 금액을 내주의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라고 적혀 있고, 이자 부분은 유효이자율법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이게 여러분 중에서도 나중에 회사 갔을 때 IFRS를 쓰는 회사를 가면 100%인 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쓰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파는 걸 장기 할부 매출을 하는 곳에 가면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사채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끌고 오는 게 있었죠. 그때 연금 현가 계수라고 했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1년 뒤까지 얼마 주고 2년 뒤까지 얼마 주고 3년 뒤까지 얼마 주고에 지금 매출 시점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를 우리는 수익 매출로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 현가 계수표 테이블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앞에 이자율 몇 %다, 그리고 몇 년이다, 그걸 두 개 맞추면 몇 점면 나왔을 때 그때 이거 얼마 판 건데 거기에 얘를 얼마 1년에 얼마씩 받는 건데 거기에 얼마를 곱해서 매출액으로 여러분들이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현재 가치로 끌고 와서 내재된 이자율을 계산해서 수익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설치 수수료라고 적혀 있죠. 자, 수수료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단 용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 제품 판매 가격에 포함된 용역의 수수료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용역 수행 기간에 걸쳐서 인식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언제까지 제공하는 거에 얼마 이렇게 사는 것들이 있죠. 뭐 1년치가 사용료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또 같이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수수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수익으로 나눠 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할 때 이연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연은 해를 넘기는 걸 이연이라 그래요. 우리가 2월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월을 넘기는 거고, 이연은 해년자예요. 해를 넘겨서 그래서 나중에 표현할 때 이연이라는 표현이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건 내년으로 얘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이연 법인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건데, 그것처럼 여기에도 그 금액을 이연한다는 건 미래에 일어나는 쪽으로 뒤쪽으로 계속 보낸다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고 수수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 광고 수수료라는 거는 그 두 가지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책에도 하나는 방송사에서 방송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광고를 제작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 100회를 그 화면에 띄우는데 1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 처음 1억을 받았을 때에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얘가 방송이 나갈 때마다 한 번에 100만 원씩 이렇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라는 거, 우리가 상영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한다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광고 제작은 용역에 대한 거죠. 제작하는 건 우리 용역이잖아요. 기술이나 이런 거 제공하는 거. 이거는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권은 우리가 상품권을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회사예요. 판매하는 회사면 이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거는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가 상품권을 수익을 인식하는 우리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상품권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상품권 가지고 분개 한 번만 더 볼게요. 실계도 나오니까.
자, 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하고 백화점 상품권은 그냥 자기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미리 현금을 선지급 받는 거예요. 걔네들도 선수금이라고 하지만 상품권으로 이익을 가져가질 않아요. 백화점은. 그래서 물건하고 교환될 때가 수익 인시 시점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상품권만 발행하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은 상품권 가맹점에다가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인식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상품권을 팔았어요. 그럼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를 해요. 자, 이때가 첫 번째라고 보면 자, 상품권 판매 시점에는 우리는 10,000원짜리 상품권 팔았으면 차변에 현금 10,000원이다. 대변에 선수금 10,000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거래처래 고객한테 당신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불특정 그냥 다수들에게 쓰는 부채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거래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그냥 아직 내 돈 아니니까 수익 인식하지 마. 부채로도 이런 개념인데 회계 측면에서는 이 상품권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계정 과목을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써요. 우리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왜냐면 이걸 회계사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CTA, CPA 공부를 하시면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돼요. 상품권은 마일리지 제도처럼 또 특이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따로 빼려고 그러는데 세법의 개념에서는 그냥 내 돈 아니라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지금까지 있은 적은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선수금이라 처리하고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시점에는 우리 이 상품권 판매하는 회사가 선수금으로 처리해 줬다가 자, 가맹점이 있는데 이제 가맹점에게 고객이 이제 상품권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때 물품을 인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저한테 상품권을 줄 거니까 상품권을 회수하게 될 건데 자, 이 지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수익 인식 시점. 자, 그럼 이 두 번째 시점에서 우리가 상품권을 회수하게 되면 그때 선수금을 지우게 될 거고 자, 만약에 가맹 수수료를 5% 받기로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5%인 500원을 빼고 줄 거예요. 그럼 가맹점한테 우리가 9,500원을 지급하고 이 500원을 상품권 매출로 해서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매출은 저 돈만 내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표현을 저 돈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상품권 수익 인식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화점 상품권인 경우에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직접 주고받아요.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회수를 해요. 백화점이 발행하고 백화점이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 있죠. 지금 이 시점. 이 시점이 지금 가맹점이란 단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하고 자기하고 같이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백화점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맹점은 수수료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한 가지 더 예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매출하고 당사 발행 상품권을 수취했어요. 우리가 물건을 매출했는데 우리가 발행했던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대면에 제품 매출 10,000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발행할 때 선수금 썼어. 얘가 돌아왔으니까 선수금을 써서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이다 10,000원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럼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인도 시점에 되는 회사는. 그런데 이걸로 해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물건 팔았대, 상품권으로 받았대. 그럼 당연히 나와서 저한테 처음 물어본 게 상품권 계정 과목이 뭐예요? 그러면 발행할 때 선수금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지워야지.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지금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중 되면 상품권은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생기면, 상품권하고 마일리지 제도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회계 측면으로 흥미를 느끼시는 분인 거예요. 세법보다 회계 쪽으로 흥미 느끼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쪽이면 흥미가 있으시면 회계 쪽 공부도 해보셔도 좋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화점 상품권 할인율 살면 할인 잘 되나요? 거의 안 되죠. 금강제와 상품권은 엄청 많이 되죠. 그죠? 상품권은 우리 금융감독위원회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인율을 왜 회사도 금융감독위원회도 왜 다 인정하고 별소리 안 할까? 왜냐하면 회수율에 대한 게 이미 재무제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회수율이. 자, 금강제와 상품권 10,000원짜리 있어요. 지갑 넣어 다니실 분 있나요? 뭘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00원짜리 있어요. 그럼 이마트든 어디든 가면 쓸 거라고 지갑에 넣어 다니시죠. 회수율이 금강제와 상품권 엄청 낮아요. 평균 회수율이 70%가 좀 안 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40%까지 할인을 하더라도 그 이해는 가능하니까 아무 제재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자기들이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그만큼 있고, 출석을 보면 지금까지 상품권 발행해서 회수된 율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 수가 없을 만큼 오랫동안 잡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마일리지도 발행했을 때 회수되는 게 있고,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안 쓰는 마일리지가 있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보셨을 때에 또 흥미 느끼시는 분은 우리 회계 쪽에도 관심 있으신 분이니까 중급 회계나 이런 공부해 보시면 흥미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흥미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교수님도 매일 그 항공사 마일리지로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어릴 때 촌놈이 비행기 타본 적 있어야지. 제주도 배 타고 갔다 온 놈인데. 그래가지고 별 느낌이 없었는데, 근데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수익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비용이라는 거 볼게요. 자, 자, 비용의 정의는 뭐 두 번째 적혀 있는 글자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거꾸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자산이 유출되었네요. 빚이 늘어났네요. 그럼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겠네요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나한테서 돈이 나갔거나 아니면 카드 긁으면
빚이 생겼는데 내가 우리 회사가 밥을 먹었든 뭘 샀든 뭔가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의 발생을 이제 저걸로 또 유출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자, 우리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손익계산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인 비용 중에서 차손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찾으셨나요? 자, 이 차손이 여기서 차손이란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 소유에 대한 분배가 아닌 거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로 정의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우린 지금까지 영업외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익 차손은 영업외 비용의 성격이 매우 큰 거예요. 차익 차손은 영업외 쪽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영업 비용과 영업외 비용 꼭 구분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 비용의 인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발생하는 수익 인식을 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그랬죠.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고 한번 하면 바로 제품 매출 원가라고 대응 원가로 자산을 비용화로 팔았으니까 처리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 이용자한테 기말에 한 번에 하니까 매출 원가를 기말에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매출 수익은 매번 거래 있을 때마다 인식을 하고 금액 달라지는 걸 바로바로 반영해 가지고 쌓아 나가고 근데 비용은 기말에 한 방에 그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나오는 거는 그 회계기간에 일어난 건 그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다 인식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른쪽에 67페이지에 수익비용의 구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수익비용에서는 제가 계속 영업수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한테 누가 그랬었어요. 자기는 세무일급 수업 들어왔는데 영업수익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매출요 그랬더니 그거라고 말해요 라고 하는데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출이라고 표현을 주로 하고도 있는데 매출이라고 표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수익, 매출이라는 글자가 없잖아. 공사 수익금, 매출이라는 글자가 없죠. 근데 우리가 주업이면 컴퓨터한테 얘가 영업수익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때 400번대 초반을 쓸 거예요. 그럼 400번대 초반을 쓰면 컴퓨터가 얘는 영업수익이다라고 인식하는 매출이라는 범위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 외 수익은 우리가 900번대 초반을 써서 영업외 수익을 인식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구분을 하겠죠. 그런데 이 비용 중에서 매출액하고 대응되는 비용들이 있죠. 매출 원가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해줘야지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50번대의 대응 원가를 만들어줘요. 매출 원가라는 거.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매출 원가로 해서 우리가 인식을 시킬 거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 우리 그 구분 금액이에요. 매출 총이익은 생략할 수 있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매출 총이익은 꼭 우리가 산출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이야기하는 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나마 조금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IFRS에서는 신경 안 써요. 그냥 거기에서 손해 많이 나면 경영자한테 뭔지 됐어요. 그냥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 하죠. 근데 많은 저한테 종종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 수익보다 영업 외 수익이 더 큰데 어떻게 할까요? 전 그런 말 물어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당연히 그러면 재무제표는 망가지지.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업종에 추가하세요. 그러면 영업외 수익이 많이 일어난 걸 가지고 업종에 추가하면 영업 수익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에 법인 정관에 사업의 종류를 엄청 많이 집어넣어 버리는 게 나중에 변수를 생각했을 때 사조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기가 편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것만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런데 업종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법인 정관도 변경해야 되고 그러면 법인 등기소도 가야 되고 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잘 만들어 둬야지 나중에 업종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일단 높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경영자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아래에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을 봅시다. 자, 회계 변경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종종 나오고 언급되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세무이급도 그렇고 세무유급도 그렇고 뭐 나오는 빈도수는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당연히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외부 이용자한테 주려 그러면 우리는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기간별로의 비교 가능성 그리고 우리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대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기준이 똑같아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내가 투자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개의 회사를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려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똑같은 규칙을 적용되어 있어야지 내가 그걸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첫 번째 67페이지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회계의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둘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구분하는 기준을 정책의 변경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양이 있어서 다음 페이지 위에까지 연결되는 건데 자, 글자를 보시면 정책이라는 글자가 있고 추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그럼 느낌상으로도 추정보다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정말 그대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우리의 이익이라든지 아니 우리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화해서 표현시켜 줘야 되는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걸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회사의 가치라든지 손익에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누가 들어도 그렇게도 해. 예를 들어서 누가 한남대교 넘어오다가 반포대교 넘어올게요. 결국은 여기 오는데 뭐 차 막히면 그렇게 넘어오겠지.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안 오고 외곽 순환 못하고 올게요.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럼 크게 틀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정책의 변경이 먼저 적혀 있으니까 교재대로 보면 첫 번째가 어떤 종류가 정책의 변경인지 이제 내용을 조금 몇 개 보시면 첫 번째, 기업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 기준과 그 적용 방법이라 적혀 있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IFRS로 바꾼다든지 엄청난 큰 변경이겠죠. 또 IFRS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꾼다든지 이건 중요한 정책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비상장사였는데 이제 상장사로 바꿔요. 그러면 IFRS로 무조건 해야 될 의무회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가 우리 IFRS로 바꾸는 이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변경을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때는 불가피하게 해야지 외부 용자한테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 기업 하나만 가지고 전년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당연연도는 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하면 우리 기업만 가지고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기 때문에 그 실익이 당연히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해서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얘는 소급법을 사용을 해요. 소급법. 소급법이라는 것 과거의 손익들 전부 다를 재무제표를 새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좀 적혀 있는데 병행된 세율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 소급 적용 사항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재작성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한다는 것 이 말은 재무제표를 과거 거를 재작성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우리 기업만에 대한 기간별 비교 가능성까지 같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과거 것도 작년 일반 기업 회계 기준했던 거, 재작년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IFRS로 바꿔가지고 해서 이 두 개의 차이점 비교 내용을 주석에다 전부 다 공시해 줄 거예요.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다시 67페이지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방금 말했던 회계 변경하고 첫 번째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회계 기준은 우리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개정이라는 게 돼요. 근데 회계 기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변경을 요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회계 기준에서 그걸 바꿔서 이제 표현하라고 명한다면 그렇게 하란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세법이 요구한다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회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회계 기준이 바꾸라면 얼른 바꿔야 되는데 세법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보기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했을 때에 우리 오른쪽에 재무 상태, 재무 성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외부 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얘가 더 제공 잘한데 그럼 바꿔야지. 어쩔 수 없이. 그죠? 자, 그럼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 사례에서 첫 번째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이에요. 자, 우리 재고자산 할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매우 중요한 변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재고자산 할 때 했던 일이
기말 재고 자산 쪽만 보실 게 아니라 매출 총이익과 매출 원가의 변화를 주고 있었잖아요. 선의선출법이냐 후의선출법이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회계 기준에서도 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라는 거고, 세법도 강력하게 얘를 제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지문을 보실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선의선출법이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익을 과대 계상되면 법인세가 과대 계상될 거잖아요. 그래서 후익선출법으로 바꾸고 싶은 유혹을 가지게 돼요. 세금 작게 내고 싶어서. 그죠? 그런 지문들이 형태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이란 말이 이익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말이 금방 이해가실 거예요. 다음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 결정 방법이 있죠.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이 유가증권이 항상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는데 유가증권 가지고 기업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뭐 회계 이야기를 했었는데, 회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아직 많이 안 늦었어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미래에 여러분들이 먹을 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회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상장 주식이, 왜냐하면 상장주는 공시된 가격이 있잖아요. 비상장 주식은 가격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에서 이제 그 기업의 가치로 주식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지금 하려 해서, 제 아는 감정평가사 형님들은 전부 다 저거 공부하고 있어요. 국세청이 다 못하니까 전부 다 이제 하청으로 주는 건데, 근데 그걸 지금 하고도 있고 지금 계속 확대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법인을 차려요. 당연히 비상장 주식이겠죠. 그럼 그 주식의 가치를 측정을 해서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 검토하는 단계가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할 거라서 저것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 회계 처리는 앞에 말했지만 소급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는 건 과거 것까지 다시 다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부터 전부 다 변화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할 건데,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진법을 사용할 거예요. 전진법을. 전진법이라는 거 올해 단기의 기초부터 바로 적용을 해서 앞으로 계속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과거 거는 그대로 두고. 자, 그럼 이 전진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를 유지하게 돼요. 유지하게. 그럼 이거 가지고 먼저 보고 우리 추정의 변경 내용 좀 볼게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는 얘의 장점은 소급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것도 지금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과거에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정보가 변경이 된다라는 건 이제 이 재무제표에 대한 믿음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하락을 하게 돼요. 신뢰성이. 그런 반면에 추정의 변경은 과거 재무제표 유지한다는 건 이제 이 전진법이라는 건 단기 이후
기초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단기 기초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과거 재무제표는 그대로 두니까 걔는 믿고 투자한 사람들 재무제표를 손을 안 댔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런 반면에 단점은 과거 거하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기준이 틀리면 내용에 상이한 점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개 연도 이상 우리가 작성을 해서 보여줄 거예요. 3개를 써서 보여주면 2개는 일치할 거잖아요. 일단 그냥 2개만 딱 보여주면 한 개 한 개가 서로 다른 기준에 있을 건데 3개를 보여주게 되면 일단 2개는 같은 기준에 되어서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는 걸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경우에 올해부터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냐면, 자, 우리 세 번째에 회계 추정의 변경의 사례 보시면 대손의 추정이라 적혀 있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률 이야기하는 거예요. 1%가 대손 받을 것 같아, 2%가 대손 받을 것 같아. 이게 우리 기말에 우리 단기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뭐 안 쓰면 남아 있으면 환입하면 되는 거고, 쓰면 만약 썼으면 또 모자랐으면 어차피 더 비용 처리할 거니까 큰 의미의 차이가 없죠. 이런 거나 또 두 번째는 재고 자산 진부와 여부에 따른 판단과 평가라고 적혀 있는데 평가 손실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의 기준. 평가 손실의 기준을 좀 우리가 좀 더 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조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죠. 어차피 재고 자산은 팔면 나머지가 이익이 될 건 똑같거든. 예를 들어 장부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걸 2,000원에 팔아서 1,000원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0원의 재고 자산을 200원 평가 손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800원의 재고 자산이 되어 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2,000원에 팔면은 1,200원이 되나요? 어차피 평가 손실 때문에 1,000원의 비용인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고 자산은 회계에서는 회계든 세법이든 1년 이내 정상 영업 주기에 얘는 소진되고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야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발 부채의 추정. 우발 부채는 나갔지 안 나갔지 모르는 것들. 우리 캐시백 포인트를 발행하는 회사들 있죠. 그럼 캐시백 포인트를 잘 쓰시는 분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 저처럼 캐시백 포인트 도대체 어디 쓰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잘 쓰는 사람들은 알뜰하게 잘 챙겨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발행한 회사는 발행했을 때는 부채라고 둬야 되는데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의 가능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죠. 이때는 우발 부채라고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발 부채를 얼마를 어떻게 둘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건데, 그죠? 자,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의 내역연수 변경. 100만 원짜리 장자 샀어요. 5년 쓰든 10년 쓰든 결국은 없어질 건 100만 원이에요. 큰 의미는 있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감가상각의 방법 변경. 정예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든 정률법에서 정예법을 바꾸든 결국은 100만 원이겠지. 또 잔존가입 바꿨대. 그거에 대해서 그거야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처음에 샀을 때는 이게 5년간 쓰고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데 1, 2년 되니까 얘가 똥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책의 변경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회계 기준의 평가 방법 변경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대손 충당금 그리고 감가상각비 얘네들이 자주 등장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이구나. 그리고 단기 기초부터 그냥 쭉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회계 기준서에서 왜 그렇게 표현한지 모르겠는데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런지 시험 문제도 자주 내는데 단기 회계 기간 말이 아니라 단기의 기초부터 그냥 올해 거부터 바꿔서 전진법이라는 건 바꿔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냥 올해 단기의 기초부터라고 하면 얘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쭉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회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 지금 54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회계 오류 수정만 좀 체크하고 컴퓨터 할 거니까 쉬시는 동안 컴퓨터 좀 켜주시는데 우리 어드민으로 해서 저희 비밀번호 앞에 적혀 있죠. 3481-1005 이게 컴퓨터 비밀번호니까 저 번호로 해서 컴퓨터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